작년 겨울에 상담 오신 60대 부부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부는 정말 오랫동안 맞벌이를 해서 현금을 6억 모았다고 해요. 은퇴 시점에. 그리고 이전에 사놨던 오피스텔을 매각해서 은퇴 시점에 투자금 9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부부는요,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9억 원을 가지고 도봉구에 있는 요 4층짜리 규모가 좀 작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2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13억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월세로 대출 이자를 내고 그동안 이제 잘 살아오셨는데, 작년에 남편 몸이 안 좋아져서 건물을 팔고 고향인 청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팔려고 보니 건물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요? 7년 전에 21억에 산 게 80점, 7년 후에는 31억으로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를 세무사한테 보냈는데 세무사가 그것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 계약서의 특약 한 줄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 1억 2천을 부가세로 내야 된다니. 이런 일은요, 종종 발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부가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체 금액의 10%를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여러분이 마트나 판매점 이런 데 가서 물건 사고 팔 때 그 부가세가 여러분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부가세가 부동산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사례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가세, 이 특약 한 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나 또 상가 건물을 거래할 때는요, 그 금액에 건물 가격하고 토지 가격하고 합쳐져 있는 거죠. 건물과 토지 가격이 이 상가의 총 매매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토지는 토지 가액이라는 게 있죠. 건물은 건물 가액이 있는데 토지에는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요 건물분, 건물 가액의 10%가 건물분 부가세로 발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10억 원입니다. 건물은 예를 들어서 5억이고 토지분은 5억이라고 했을 때 건물분의 10%인 5천만 원이 부가세로 발생이 됩니다. 즉, 상가 건물을 사시는 분이 10억이라고 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0억 5천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의 건물을 살 때 건물분 5천만 원 부가세가 있다면 매수인은 원래 10억 5천을 주고 매도인은 그중 5천만 원 부가세 부분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으면요, 매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 10억으로 계약을 했고 매도인은 이 받은 돈 중에 5천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 또는 근생 건물 매매 계약 시에는요,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으면요,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도자, 그죠? 파는 사람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요 한 줄만 적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가나 근생 건물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물분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자, 건물분 부가세 계산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가격은 7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건물 기준시가는 3억 원, 토지 공시가격은 2억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7억에 나왔어요. 그러면 7억에 딱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 건물분 부가세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분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산 방법은요, 매매가 곱하기 토지 공시가 더하기 건물 기준시가 분의 건물 기준시가. 좀 어렵죠. 즉, 쉽게 말해서 전체 분의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이 7억이고 토지 공시 가격이 2억, 건물 기준 시가가 3억.
분의 건물 기준시가 3억 하면 4억 2천만 원. 이것이 바로 건물의 가액이 되죠. 그럼 요것의 10%가 부가세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분 부가세는요, 건물 가액의 10%니까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건물 매매 가격 7억 원 더하기 4,200만 원을 더해서 실제로 매수인이 준비해야 될 돈은 7억 4,200만 원. 매도인은 요 4,2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 내는 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된 팁을 알려드릴게요.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반 과세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받지 못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뱉어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10년간 일반 과세자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간에 폐업이나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자, 1번과 2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세는요, 남은 잔존기간만큼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자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그 부가세를 내게 되는 경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상가나 또 상가 건물을 매각할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약난에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요 한 줄만 적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 씨는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 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 왜 믿기지 않냐면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 씨, 아내 윤모 씨는 2017년 7월에 서울 화곡동에 빌라를 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 5천만 원과 대출 1억 3천만 원을 합쳐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날벼락이 생겼습니다. 다 갚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라왔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 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에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복구 요구 소송을 낸 것이다. 정말 황당하죠. 빌라에 대출이 껴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입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의 그 어떤 근저당도,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장 씨는 분명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에서 뗀 등본을 확인했는데 대출을 다 갚은 것도 가짜고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였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의 집을 이렇게 잃게 됐습니다.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하실 때 등기부등본 보시잖아요. 여기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울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울구는 소유권 이외,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잡혀져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 등기는요,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이 없습니다. 네,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등기부 등본을 믿고 등기된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 기사 내용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등기제도는요, 등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 서류만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서류에 이상이 없어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기 내용과 사실이 달라 매수인이 피해를 입어도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한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없다. 황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사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를 잃게 된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아파트 잃게 된 이모 씨. 자,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서류다. 그렇죠? 이 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 후 내 힘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내 소유임이 100% 확정되는 것일까? 그렇죠. 열이면 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등기부 등본이 어떤 경우든 소유권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씨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건 2016년 5월.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아파트를 팔기 전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자, 송 씨는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죠. 한 달도 안 돼 이 씨한테 다시 판 겁니다. 그 뒤 살인 행각이 밝혀져 송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면 상속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무기징역을 받은 이 사람이 상속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해당 범죄가 드러나면서 송 씨의 소유권이 무효가 된 것이다. 네, 이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소유권, 상속으로 받은 소유권이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 송 씨 다음에 상속권자인 남편 조카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무효의 상속권자인 송 씨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 씨의 권리 역시 무효가 되어 버린 것이다. 자, 황당합니다. 네. 여기 대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했어도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결국 등기부 등본을 믿고 집을 산 이 씨는 눈뜬 채 코 베이듯 집을 빼앗기게 됐다. 자,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다. 근데 지금 무기징역 받았고 뭐 돈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남의 얘기인데도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자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나도 내 주위 사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 매도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해주지만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3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져 있죠.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분증을 갖고 나온 실제 현장에서 맞는 매도인 사진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 그 다음에 실제 나오신 분, 그리고 신분증, 이 3가지를 동시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리인이 나와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몇 억에서 또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실제 매도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가능하면 실제 매도인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요, 계약 시에 현금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준 그 계약금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 안 됩니다. 은행 통장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요, 계약 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이 아래 보면 특약사항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해서 적는 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효력도 있어요. 이것을 잘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소송으로 갈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요? 네, 이런 특약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도금은 물론 잔금 시까지 계약 시 등기부 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돈도 돌려받는다. 뭐 이런 내용.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갑구상에 권리상의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는 꼭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죠.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했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한다. 자, 이런 걸 넣어두시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다 할지라도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권리보험 좀 생소하시죠? 권원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완전히 권리의 취득 및 행사의 지장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네, 국내 몇몇 보험회사가 이 권리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하나손해보험인데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쭉 보면 보장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최초 1회만 가입하면 되는데, 자,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네, 15만 3,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본 보장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때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매도인의 사기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또 무권 대리인, 이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실제 대리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도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 등기여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보험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말고 다른 곳들도 좀 비교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가입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 언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해당 자료를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입 가능한 것은요,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 7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가입을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가입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중도금 치르시고 잔금 치르시잖아요. 잔금 치르시면 이미 계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잔금 납부 7일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잔금 납부하고 나서 내가 매도 시까지, 그죠? 소유권 이전일, 잔금일부터 내가 매도 시까지 이 보험 기간 동안은 효력이 발생해서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도요, 내가 찾아서 행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아요. 정부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네, 3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시간 되시나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네,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 큰 계약 하나 했거든요. 큰 건이면 한 10억 정도 되나요? 10억이 아니라 26억짜리 계약입니다. 그럼 중개 보수료가 얼마나 되죠? 양쪽 분들에게 받으면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런 아주 기분 좋은 통화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과 함께 마포구에 있는 아주 최고급 한식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이번에도 큰 건 하나 계약하셨나 봐요? 제가 중개했던 물건에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확인 못해서 2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 3년 전이죠. 마포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중개를 했습니다. 자, 의뢰한 고객은 이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좀 깐깐하게 모든 걸 따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도 하나 계약하셨고 상가도 하나 계약을 해서 나름 이제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단독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해요. 1년 동안 한 수십 개를 보여주면서 겨우겨우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드디어 계약서를 쓰는 날이 됐습니다. 자, 이날 계약서를 쓰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금액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또 토지 대장도 띄워놓고 준비를 했죠. 자, 그리고 매매 가격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평당 3,8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특약상에도 여기 70평이었거든요. 70평 곱하기 3,800만 원 해서 매매 가격은 26억
6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양쪽에서 수수료 받으면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가 들어오면 차를 새 차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한 일주일 뒤에 매수 고객께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7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69평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 토지 대장에 나와 있던 평수는 69평이었고요. 등본에 나와 있는 평수는 70평이었어요. 한 평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평당 가격 3,8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한 거죠. 자, 물론 이에 대해서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마포구에서 나름 입김도 센 분이고 또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합의 끝에 2천만 원을 배상해 주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 매수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다툼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약에 소송을 가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평수 잘못 알려줘 손해, 중개인, 매수인 절반씩 책임이라고 하죠. 네, 100% 중개인 책임이 아니라 중개인하고 매수인 50%씩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면적 잘못 기재 알린 중개인, 또 이것을 잘 살피지 않은 매수인 모두 잘못. 그래서 여기서도 50대 50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일일이 대장하고 또 등본을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하고 등본하고 내용이 틀릴 때, 내용이 다를 때 어떤 걸 보고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표 한 장만 딱 기억하시면 문제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 오른쪽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잘 아시잖아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죠. 물론 대장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져 있어요.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런데 이런 소유권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반드시 등본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죠. 면적이나 용도나 지목 또 건축물의 현황, 기본적인 내용은 등본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등본은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대장은 면적, 용도, 지목, 건축물의 현황.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보되 반드시 등본은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대장은 면적, 용도, 지목, 건축물의 현황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건데 이 대장과 등본이 왜 다르지? 자,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관련 이런 공적 장부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서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사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요, 행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기초로 토지 대장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즉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거나 또 신규로 무언가 생기게 되면 이 정보를 기초로 또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등본과 대장이 이원화돼서 정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런 모든 정보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수기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지인의 사례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네, 그때 제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10년 넘게 하면서 항상 비교를 했대요. 대장하고 등본을. 그런데 이런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또 막 흥분하고 바빠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평수를 가지고 기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죠? 그렇게 수백 개의 계약서를 썼는데 그날따라 등본하고 대장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뼈저리게 느꼈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모든 절차를 아주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들 전문가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보셨던 판례처럼 무언가 잘못이 되면 판사님은 매수인도 공인중개사도 반반씩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3달 전에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요. 이분이 들어오시자마자 하셨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취득세를 추가로 2억 2천이나 내게 됐다고. 자, 이게 어떤 사연일까요?
자,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사기 위해서 1년 넘게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손품 그리고 발품을 팔면서 그동안 수십 개의 건물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이 4층짜리 꼬마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았던 건물들은 수익률이 한 3% 내외였는데 이 건물은 4.5%가 넘었어요. 그리고 상권도 비교적 좋아서 공실 염려도 크게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가격 2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취득세 납부를 의뢰를 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일 뒤에 세무사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건물에 보면 3층에 단란주점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돼서 8.8%를 더 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8.8%라고요? 근생 건물이니까 4.6%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네, 4.6% 맞는데 매입한 건물 3층의 이 위락시설 때문에 8.8%의 취득세 중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단란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은 사치성 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취득세 4.6%에 8.8%를 합쳐서 13.4%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그 거액 2억이 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사례자분 같은 경우 2억이 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네, 그 건물 3층에 위락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업지역에 가면 이렇게 현란한 간판 속에서 위락시설이 있는 건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락시설 무엇일까요? 건축법상 용어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위락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란주점, 단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하면 위락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위락시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등이 위락시설이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이 건물에 있으면 취득세 중과 그리고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사례자분 같은 경우 이 25억짜리 건물을 살 때 무려 2억이 넘는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원래 일반적인 상가 또 근생 건물은 취득세가 4.6%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25억으로 하면 한 1억 1,500 정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위락시설이 있으면 13.4%라고 했잖아요. 8.8% 중과세를 포함해서. 그러면 3억 3,500만 원. 자, 그래서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될 부분이 약 2억 2천 정도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주택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중과세가 없다면 한 1에서 3% 정도 하죠. 그리고 주택 외의 물건들, 예를 들면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4%입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6%의 취득세를 내죠. 자, 그러면 위락상가하고 위락시설이 있는 상가의 취득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 4%는 똑같은데 여기 농어촌 특별세가 여기 0.2%고 1%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과세율이 일반 상가는 없는데 위락 상가는 8%나 있죠. 그래서 일반 상가는 4.6%고 유락 상가는 13.4%,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재산세를 볼게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중과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처음에 1회만 내지만 재산세는 이제 매년 내잖아요. 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반 상가하고 위락 상가 무려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나눠서 내죠. 일반 상가는 건물분이 0.2%, 또 토지분이 0.2에서 0.45인데 위락 상가는 4%예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최대 20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건물에 위락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위락시설을 임대하면 재산세 중과되는 부분 누가 낼까요? 네, 답은 당연히 임대인이 냅니다. 건물주가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가 잘 안 나가는데 위락시설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선뜻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특약을 넣는 거죠. 위락시설 사용으로 인해 재산세 중과가 되면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조건을 특약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재산세였고요. 취득 당시에는 위락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취득세도 4.6% 냈어요. 그리고 나서 취득 이후에 위락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르면요,
취득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에 매입한 상가를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유흥주점으로 임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취득 당시에는 4.6% 세율을 적용받아서 2,3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5년 내에 유흥주점으로 개조를 하게 돼서 임대를 주게 되면 취득세 4,4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무섭죠? 이런 위락시설이 있게 되면 취득세 중과 또 재산세 중과를 맞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층에 위락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노래방이나 또 단란주점 같은 것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요 나머지 1층, 2층, 4층, 5층에 학원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요. 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건물에 존재하면 학원 설립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에 위락시설을 넣는 것은 취득세나 재산세 중과 외에도 건물에 임차를 넣는 업종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 건물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학원시설로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이 위락시설 때문에 학원시설 입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손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락시설 입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처음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막 임차인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다 나중에 학원 시설을 넣을 때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봐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르죠. 여기도 보시면 급하게 매물 잡으려 걸어놓긴 했지만 반환 여부 불확실, 법원의 판결도요 케바케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계약금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 또는 표현을 명확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 통상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그죠? 가계약금 몇 시간 만에 거래 취소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가계약금의 8배 위약금 공방,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항상 공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요 가계약 말고 일반적인 계약은 보통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중도금 또 잔금을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이제 정식 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해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내용은요 민법 565조 1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 그러니까 중도금을 치르기 전에는요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아직 치르기 전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좀 달라요. 매도인은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중도금을 치르기 이전에는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매수인은 그냥 자신의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다고 하면 2억, 거의 2배인 2억을 배상해야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민법 565조 제1항에 나온 일반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계약은 좀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순서가 어떻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이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그것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이제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계약, 법에는 없는 말로 계약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하는 또 해약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나오진 않죠. 보통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전화나 이제 문자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가계를 할 때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질, 효력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다툼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6억인 집에 계약금의 일부인 6천만 원을 이제 보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보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인데 가계약의 형태로
돈으로 6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자,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내가 송금한 6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결도 좀 다릅니다.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별표 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매매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요. 특히 어떠한 이유로 이 가계약이 못하게 될 때는 반환한다는 규정도 명시를 해두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기사 내용,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가계약금 명목이고 계약 파기 시에는 서로 간 가실 유무와 상관없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이래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토스 아파트 중개 팀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가계약금을 한번 주고 나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실무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고 특히 이 부분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OX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표현을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대체로 보면 물론 이제 저도 그런데 가계를 할 때는 좀 엉성하게 할 때가 많아요. 본계약에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계약도 본계약에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즉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야만 그 소유주에게 송금을 하니까. 자,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먼저 등기부등본 갑구에 보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을구의 권리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송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돈, 가계약금, 그게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소유주 명의로 보내야겠죠.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온 소유자 명의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남편이 소유인데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내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또 간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기도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네, 가계약도 본계약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을 송금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주소, 금액, 기간, 기타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양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셔야 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몰래 팔려다 1억 4,500만 원 홀라당. 부동산 매매 시 일방적 계약 해제 주의. 왜냐면요, 부부 일심동체 부동산 거래에선 안 통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공동 소유 아파트 남편 동의 없이 팔다가 손해배상 판결받아.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거나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 그러니까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하는데 부부가 공동명의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제 회사에 있고 평일날 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아내 혼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아내는 위임장도 없이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요, 민법 264조에 딱 나와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처분, 양도, 설정에 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처분, 양도, 설정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위임장 없이 아내든 남편이든 혼자 나왔을 때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은 해야겠고, 이거 역시 민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민법 114조에 보면 대리 행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혼자 오더라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즉, 오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의 위임장을 받아서 오면 단독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가보면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오랫동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 아시는 분들이다. 제가 10년째 관리하고 있다. 그냥 오늘 이제 가계약이나 계약서 쓰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주 가끔 있는데요. 안 됩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자 2분의 1 지분 건자 중 1인이 불참 시 반드시 인감날이 된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임장이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알아서 써오는 건데 그 안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 그다음 날짜, 위임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임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위임을 했는데 매매로 진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세로 한다면 또 매매로 한다면 그 전세 금액은 얼마를 할 것인지 매도 금액은 얼마를 할 것인지 이 내용까지 자세히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위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매수인이 돈 보내달라고 통장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지분은 5대 5입니다. 똑같았을 때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요? 네, 아시겠지만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동명의잖아요. 5대 5.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금도 지분별로 나눠서 입금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이라 하면 남편 5천, 아내 5천. 그런데 위임장이 있고 또 계약금, 보증금에 대한 수령에 대해서도 위임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혼자 나온 아내에게 입금을 시켜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매가 아닙니다. 전세, 월세입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계약 시 지분이 다를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 계약 시 지분이 다를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 지분은 60%고 아내 지분은 40%예요. 자, 이럴 때 자, 남편 혼자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남편 혼자 나오는데 나 지분 60%니까 저하고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뭐를? 전세든 월세든. 자, 이렇게 계약해도 될까요? 네, 답은 됩니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민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민법 265조에 보면 공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가반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 여기서 관리가 의미하는 게 전세, 월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 즉 전세나 월세에 대한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가 찬성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 나왔다면 또 남편의 지분이 50%가 넘는 60%라고 하면 가반이 넘으므로 아내가 나오지 않아도 단독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판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하여 가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 토지에 관하여 가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합하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관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2분의 1 초과 지분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지분이 달랐잖아요. 남편이 60, 아내가 40. 근데 이번에는 전월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 아내 지분이 똑같아요. 5대 5일 때. 자, 이때는 누구하고 계약하면 될까요? 남편 또는 아내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자, 민법 26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으로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공유물의 관리에 대해서. 이 관리는 좀 전에 매매가 아니라 전세 또는 이제 월세를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가반수로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편도 50대, 아내도 50이면 둘 중 아무나 하고 계약하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네, 앞서 가반수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2분의 1을 초과해야 됩니다. 즉 50보다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50대 50이면 남편이든 아내든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좀 복잡하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시입니다. 부부 둘 중 한 명만 나왔다면 뭐라 했죠? 위임장 없이는 절대 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위임장에는 위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적사항, 날짜, 위임받은 사람은 기본이고 그 위임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월세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은 누구에게 보내야 될까요? 자,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보내야 되잖아요. 원칙은 지분 비율대로 5천만 원, 5천만 원 보내야 되지만 위임장이 있다면 또 위임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면 그냥 한 분에게, 아내가 나왔다면 아내에게 보내도 됩니다. 자, 전월세 계약, 지분이 다를 때, 이거 매매가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일 때 남편 지분 60, 아내 집은 60. 남편 혼자 나왔을 때 계약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왜?
50%가 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에서는요 50%가 넘으면 단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 같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같을 때는요 누구 하나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대 50일 때는요 둘이 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한 사람만 나온다고 하면 아내의 위임장을 받아서 나와야 됩니다.